충남 홍성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과 경북 영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도 밤사이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그제와 어제 이틀간 산불 40여 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 밤부터 식목일인 내일까지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호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건조함이 해소되고 가뭄 해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이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경찰은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제유가가 6% 이상 급등하며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룹 BTS 멤버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K-팝 솔로 가수가 빌보드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민은 개인으로나 그룹 모두 핫백 1위에 오른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전국의 산불 현장 곳곳에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불길은 오히려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남 홍성에선 추가 주민 대피가 이뤄졌고 전남 순천은 산불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이 조금 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남 홍성 산불이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평균 풍속이 초속 7m 이상일 때 발령되는 산불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에는 홍성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 두 곳에 대피 방송이 송출되면서 한창 대피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화재가 이어지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 등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산불 3단계가 내려진 충남 금산과 대전 서구 진화율은 65%입니다. 전남 한평은 진화율이 40%인데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전인 새벽 5시쯤에는 전남 순천시 송강면 산불도 발생 15시간 만에 2단계에서 산불 3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영주 박달산에서 시작한 불 역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산불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밤새 인력이 투입됐지만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진화율은 60%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인왕산에서 난 산불은 꼬박 하루 넘게 이어지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림만 축구장 21개 면적으로 서울에서 난 산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인왕산 중턱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흰 연기. 헬기가 쉬지 않고 물을 퍼나르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면 을의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여겼던 시민들은 수도 한복판에서 장시간 이어진 산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은 한때 집을 나와 대피하기도 했던 만큼 날을 넘겨서도 계속되는 불에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기는 좀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그리고 좀 약간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죠. 네. 이번 산불로 15.2헥타르, 축구장 21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그간 서울 시내 산에서 불이 나더라도 피해 면적이 1헥타르 안팎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월등히 큰 피해 수준인데
실제로 지난 198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이 빠르게 퍼지면서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게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표면이 대부분 돌로 이뤄지고 산세가 험한 인왕산의 특성상 대원들이 남은 불씨를 일일이 확인하러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아 잔불 정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화점이 낙엽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발초리 등으로 끌어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불이 난 당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면서 헬기 등 진화 장비가 분산 투입된 것도 신속한 화재 진압을 가로막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감식에 나서 산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식목일인 내일까지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봄철 대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에 많게는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 호남과 제주, 경남 남해안에도 30에서 80mm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이 온통 검은 차림을 한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경찰은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00여 가구가 사는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단지. 야외 쉼터에 불어터진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살 초등학생 A군이 친구와 함께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간식입니다. 자주 오는 친구의 친구인 것 같아요. 취식이 불가능하니까 어둡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제 먹을 데가 많으니까 벤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A군은 한 젓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위아래 옷부터 모자까지 온통 검은 차림을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A군 목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애들끼리 싸우려고 커피가 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 끝나고는 오는 길에 전화를 받고서 하니까 여기서 칼부림이 났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일대. A군과 친구들이 침착하게 바로 앞 학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란한 틈을 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가해자 남성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학교 시간대에 그것도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서 칼부림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워낙 흉해가지고 다들 빨리 집에 들어가는 분위기였나 보더라고요. 경찰은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달아나려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이 차량 창문을 깨고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 설봉 삼거리에서 42살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멈춰서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차 5대로 에워쌌고 이 남성이 체포에 불응하면서 30여 분 동안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이 달아나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자 경찰은 차량의 창문을 깨고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게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6% 이상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대응 수위가 지난해 10월 감산 발표 때보다 확연히 낮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감산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don't think that production cuts are advisable at this moment, given the market uncertainty, and we made that clear. But I'll tell you, we're focused on moving ahead here on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not barrel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한 달간 배럴당 80달러 정도였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반응은 지난해 10월 주요 산유국들의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왕따 공약을 뒤집고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자말 카슈거지 암살의 배우로 지목됐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뒤통수를 치자 발끈한 것입니다. 그런데 커비 조정관은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 때 밝혔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 문제도 통상적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 금값이 미국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1온스에 14달러 20센트, 0.8% 오른 2,000달러 4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이후 최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릴레이 삭발식을 포함한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가 농민 생존권을 외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통과 10여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제2요구권,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 출석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하는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 겁니다. 법 개정안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애초부터 거부권 건의를 언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통과를 위해 농업 미래 파괴까지 불사한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게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사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삭발식 등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업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장군님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거부권이 아니라 이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합니다.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회의장 수정안이 가결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과거 자료를 끌고 와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의 거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미일 3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핵어뢰 등 다변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 남반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잠수함을 모의한 수중 무인 표적을 수면 깊숙이 던져 이를 탐지하고 추적한 뒤 격추하는 데 훈련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구축함 최영함과 대조영함이 참가했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비롯한 제11 항모강습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함께했습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도적 성격을 띤 수색 구조 훈련도 재개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며 다양한 형태의 핵 위협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 등의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며 수중 위협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볼 수 있듯 일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공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한미일의 대잠 작전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보란듯이 대북 억지력을 보여준 가운데 이를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펼쳐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중국이 한반도 긴장이 식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포착된 움직임에 대한 질문엔 한미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뒤따라 펼쳐지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여전히 한반도 주변에서 항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한반도 정세의 고열이 식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중국의 입장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러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미국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한반도 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그런데도 중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평가를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 기구 BI 실사단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주재한 만찬 환영사에서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과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현지 실사로 한국의 개최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영어로 부산 is ready, 부산이 준비를 마쳤다고 인사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경제 효과가 3배 정도나 큰데 부산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대전과 2012년 여수에서 엑스포를 열었지만 두 번 모두 개최국이 전시관 비용을 부담하고 규모도 작은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치 경쟁에 나선 부산 엑스포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를 들여 전시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시관은 최대 6개월간 유지되고 국가별 행사 주간에는 그 나라 정상이 방문해 안방에서 정상외교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엑스포 부지는 부산 시내와 가까운 북항 일원에 344만 제곱미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
생산 유발 효과는 43조 원, 부가가치 효과는 18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관광객은 4천만 명이 다녀가고 이 중 500만 명이 외국 관광객들로 채워지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50만 명으로 기대됐습니다. 또 친환경과 AI, 로봇 등 신기술의 경연이 펼쳐지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부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을 새로운 국제적인 허브권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발전축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돌릴 수 있는 체제로 가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그렇게 해야.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도 2020년 엑스포로 도시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7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유치지원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1년 만에 3%대에 진입하는 등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간 데다 금융당국 압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상반기 말쯤이면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출금리 하락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하단이 한 달 만에 크게 떨어진 겁니다. 특히 하단은 연 4.41%에서 3.69%로 연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신용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한 달 사이 모두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대출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건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의 여파로 국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금융시장 불안까지도 더해지면서 향후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장기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 금리 인하 노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 압박에 시중은행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반기 말쯤엔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어떤 은행의 노력, 그리고 저희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금리 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평균 60시간을 넘나드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시간 불규칙한 노동 탓에 가족을 잃은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장덕준 씨가 갑자기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장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데다 담배나 술도 거의 하지 않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4개월쯤 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장 씨가 사고 일주일 전 평균 62시간 이상, 발병 전 2주에서 12주 사이에는 평균 5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공단은 장 씨가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최근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과 마음은 피피해져만 같습니다. 작업 후 10명 중 8명은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이며 우울증 의심이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최근 정부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 씨의 희생보다 더 확실한 반대의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학계 자료를 보면 장시간 불규칙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이 아플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확률이 40에서 4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나 자살 생각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현행 주 52시간 제도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유연근로 확대에 앞서 주당 노동시간 상한부터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간의 계산의 단위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린다 하더라도 선행돼야 될 거는 주 단위 상한의 시간을 지금 현재 52시간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입각해서 48시간 정도로 정해놓고 정부는 유연근로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선택권이 그리 넓지 않은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글로벌 물류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거액의 돈을 떼이는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물류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피싱 사이트였는데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았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물류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씨.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구매 대행 업무를 하게 될 물류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사실 물류업체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개받은 물류업체 홈페이지에 경영진 사진부터 경영 철학이 자세히 적혀 있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이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대형 물류사처럼 뭐 해상 운송도 하고 있고 각종 국제 물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기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맡긴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서 반도체 부품 등을 구매해 다른 업체로 보내주면 구매에 들어간 비용과 함께 10%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구매 대행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충전했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꿈했을 때는 이 돈을 내가 못 찾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있곤 했었는데 막상 이게 사기라는 거 알고 나서 되게 참담했어요. 알고 보니 A씨가 돈을 충전한 사이트는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 홈페이지를 베껴서 만든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실제 업체 홈페이지와 달리 피싱 사이트에선 반도체, 노트북 등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하는 배너까지 별도로 만들어뒀습니다. 피싱에 도용당한 실제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엔 2주 사이 비슷한 피해 사례가 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피해 업체는 수사를 의뢰하고 조처에 나섰지만 피싱 사이트가 해외에 IP 주소를 두고 있어서 사이트 차단과 용의자 특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홈페이지가 우리 회사인 줄로 알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사기 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이 점 주의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에는 다른 업체를 도용한 피싱 사이트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차 교묘해지는 피싱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싱 일당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공명을 공개했는데요. 지민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이트, 시자의 킬빌 등 쟁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모두 합쳐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을 피해서 요양시설 입소자나 환자 또 주민들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화마의 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위 산등성이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헬기 여러 대가 오가며 물을 들이붓지만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민가들이 모여있는 산불 현장입니다. 불길이 바로 머리 위까지 미치자 뒤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욱한 연기, 매캐한 냄새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지켜봅니다.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여기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화마가 덮친 대전의 한 마을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게 저기서 순식간에 한 2, 30분 사이에 여기까지 불이 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거는 안 타고 밑에만 타고 있더라고. 안 좋지. 그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 요양시설 입소자를 비롯한 주민 800명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행히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화재 발생 하루 만입니다. 빨리 다시 생활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활 공간에서 다시 거주민분들이 다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꺼질 듯 말 듯 잦아들지 않는 산불. 집을 잃은 주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면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5시쯤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불 발생 15시간 만에 동원령을 산불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44%로 마을 주민 76명이 인근 경로당에 대피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전남 한평군 대동면 연암리 산불에 대해서도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진화율은 60%로 산불의 영향을 받는 구역은 382헥타르로 추정됩니다. 공장 4동과 축사 2곳, 비닐하우스 2곳이 불에 탔고 주민 43명이 경로당 등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북 영주시 평은면 박달산에서 난 불로 마을 주민 68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젯밤 대응 단계를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산불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85%입니다.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210헥타르가 산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제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 경기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도 광역단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수천 명을 동원해 충력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강한 바람으로 큰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홍성 산불의 경우 새벽 시간대에 다시 강한 확산세로 돌아서며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늘도 학교 3곳이 휴교할 예정입니다. 홍성 산불 진화율은 새벽 5시 기준 67%로 1,452헥타르가 산불 피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대전 서구, 충남 금산 산불 역시 40시간 넘게 이어지며 주민 650명이 대피했고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67%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두 지역에 헬기 10여 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25시간 만에 꺼졌던 서울 인왕산 산불의 불씨가 어제 저녁 되살아났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근처 인왕산 6, 7부 능선에서 재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이처럼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오늘 밤부터 전국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기도 바짝 메말라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7도가량 높겠고요. 낮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서쪽 지방에 밤사이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고 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하늘 가득한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더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5도, 대전은 11.4도 등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3에서 7도가량 높아 여전히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며 계절이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산가는 오늘 오후부터, 대부분 해안가는 내일부터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국회는 오늘 오후엔 경제를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특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2요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경찰차 5대에 포위된 음주운전자가 무모하게 대치극을 벌이고 달아나려다 창문을 깨고 제압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서울 충무로 인쇄소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점포 10여 개가 탔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끝에 불을 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몰던 승용차가 경찰차 5대에 포위됐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차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체포에 나선 겁니다. 무모하게도 이 남성은 체포에 불응하며 30분간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차량 창문을 깨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충무로역 인근 인쇄소에서 불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2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킨 불은 삽시간에 인근 건물 10여 개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계속 번지고 폭발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잦아드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연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엉망이 됐거든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대교 인근에선 25톤 트레일러가 4.5톤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유리컵 등이 도로 위에 떨어져 사고 수습에 2시간 넘게 걸리면서 3km 구간에서 새벽에 때 아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에폭시 작업을 하며 나흘째 악취가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부산 감전동에 있는 지상 10층짜리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4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북핵 도발을 견제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중국이 먼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훈련 투입을 직접 비난하며 한반도가 지척인 곳에서 맞불 무력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군함이 해상 표적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바다를 뚫고 올라온 포연이 해역을 가득 메웁니다. 중국 동부전구가 함대를 편성해 실사격과 잠수함 탐지 훈련을 벌였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서도 열흘 동안 민간의 항행이 금지됐습니다. 한반도가 지척인 보하이만 입구에서 실탄 사격을 공지한 겁니다. 한미일 3국이 제주 남부 해역에서 벌이는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의 훈련 투입을 직접 거론하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을 꼬리를 무는 연합훈련 탓으로 돌렸습니다. 美日韩联合演习又接踵而至，美国核动力航母还在半岛周边游弋，这是半岛局势高烧不退的主要原因。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만난 중러 정상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미국이 호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만 두둔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진행되는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하루 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 오르기 전 판비치 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마녀 사냥, 한때 위대했던 우리나라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트럼프는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 머문 뒤 내일 새벽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유명 군사 블로거의 카페 폭발 사망 사건 용의자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26살 여성 다리아 트레포바를 체포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여성이 폭발물이 든 석고상을 카페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가 주민투표 끝에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안이 달고 파리시장이 시내 20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지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한 결과 반대가 90%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유권자 130만 명 가운데 7%가 참여했는데 파리시 대변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결과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저 8,336m에서 심해어가 촬영돼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된 물고기로 기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앨런 제이미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일본 남부의 이즈 오스카와 해구 8,336m 깊이에서 꼼치류인 슈돌리파리스 벨예비가 헤엄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존 기록은 2017년 마리아나 해구 8,178m 깊이에서 발견된 심해어로 이번엔 그보다 158m가량 깊은 곳에서 심해어가 포착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인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를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황 지사의 구체적 생애를 뒷받침할 자료가 새로 발굴됐습니다. My homeland is America.
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한 주인공 유진초이. 미군으로 복무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뒤 고국으로 돌아와 항일운동을 펼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주인공의 실존 인물은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지만 그동안 구체적 출생 연도와 활동 이력 등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보훈처가 황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을 보여주는 미국 정부 공식 문서와 외신 인터뷰 등 미공개 자료 11점을 발굴했습니다. 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에서 태어난 황 선생은 19살이던 1904년 미국 하와이로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얼황이란 이름으로 미군에 자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종전 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황 지사.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한 독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의 영웅이었던 황 지사는 1923년 순국해 지금까지 미국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묻혔는데요. 100년 만에 유해봉환을 추진 중인 정부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직접 유해를 모시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통산 4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리즈 3연승 완벽한 승리로 이른바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마지막 5세트 매치 포인트 링컨의 스파이크가 성공하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들이 서로 포옹하며 감격합니다. 현대캐피탈의 짜릿한 3대2 대역전승으로 시리즈 전적 3승 무패. 지난해 여름 컵 대회부터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까지 차례로 석권하는 트래블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우리 나이 40을 앞둔 베테랑 세터 한 선수는 챔프전 MVP에 뽑힌 뒤 감격의 눈물까지 떨궜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좀 이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토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소중하고. 벼랑 끝에 몰린 현대의 반격에 2세트를 먼저 내주면서 맞은 위기. 해결책은 강력한 서브였습니다. 3세트 간판 스타 정지석이 잇따라 서브에이스를 꽂아 넣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5세트. 초반 고비를 넘긴 끝에 15대 11로 마무리했습니다. 링컨이 34득점으로 제 몫을 했고 정지석도 서브 포함 17득점으로 거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6, 2017 시즌 정규리그 1위 이후 7시즌 동안 6번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4차례 정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왕조 탄생을 알렸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농구 SK가 KCC와 6강 플레이오프에서 먼저 1승을 따냈습니다. SK는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 홈경기에서 정규 시즌 MVP 김선영이 11득점에 도움 11개로 활약해 89대 73으로 이겼습니다. 역대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4강 진출 확률은 94%에 달합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